전격 인터뷰. 오늘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내외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정부 조직법 개정안, 특검,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 등 정말 현안이 많은 가을인데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고 계시는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은 어느 현안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순서를 매길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경제 측면에서는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소위 현안으로다가 떠오르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뭐 이것저것 다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엇이 지금 가장 쉬운 현안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위성락 실장이 브리핑을 했죠. 일정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기자들이 여러 차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안 열리는 게 특별히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관세 협상이 있기 때문에 또 왜 안 할까 이런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현재 상황에서는 진척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일정이 잡히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3,600억이라고 3,500억 불이라고 하는 네네. 그 돈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으로 내길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그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3,500억 불을 냈을 경우에 네. 우리가 97년에 IMF 사태 같은 네. 것을 또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네.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내가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네. 3,500억 불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됐는지 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아, 그러십니까? 예, 아. 이거 뭐 우리 쪽에서 제시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 쪽에서 요구를 한 건지. 미국이 일본과 비교해서 그 액수를 제시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뭐 일본과 비교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2015년서부터 2023년 4년까지 미국으로부터 국제수지 흑자가 한 2,600억 불쯤 돼요. 네. 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예. 미국이 그 금액을 산출했다고 보기에도 내가 믿음이 가지를 않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일본이 5,500억 불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쪽에서 소위 협상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3,500불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했을 수도 있다고 난 봐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 협상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를 근거로 해서 막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하는 걸 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미국의 요구와 우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지금까지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그렇습니다.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보통 대통령들께서 유엔 총회를 가기 전에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타임지하고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뭐 국익에 해가 되면 사인하지 않는다. 미국 측 요구대로 사인하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 국익에 반하면 절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으면은 네네. 지난번에 소위 말하면 트럼프와 정상회담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풀고 왔어야 되는데 예. 그때는 마치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오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와서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소위 협상을 갔다 온 저희 장관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아, 지금 사실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관세 협상의 결과를 초조하게 지키는 게, 이미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일본보다 10% 많게
지금 이미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타결될 거냐 이런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을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고 대통령실도 그다지 부인은 하진 않은데 이때쯤 되면 타결이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뭐 중국의 시진핑도 오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가서 에이펙 정상회담은 그 두 사람의 회담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우리 대표단이 산자부 장관도 다녀오고 통상부 부장도 갔다 와서 전부 다 빈손으로 귀국하고 조금 더 진척을 갖다 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에이펙 회담에서 이 관세협정 문제가 아마 주로 거론된다고 난 보질 않아요. 가능성이 낮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와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 혹시 속보 아침에 들으셨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 연설에서 일단 비핵화는 절대 없다 늘 하던 얘기를 했고 또 그런데 비핵화를 털어버리면 미국과 마주 못할 이유는 없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중 정상회담 못지않게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에 오느냐. 근데 이건 가능성은 많이 낮게 보고요. 그렇지만 이 계기에 미북 또는 북미 양국이 만날 가능성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나는 사실은 에이펙 회담에 뭐 공식적으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초청은 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하다.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형태로 바꿔주고서 한국에 온 김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네네. 과거에 일본에 소위 왔다가 그렇죠.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만나는 거와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갖다가 주선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주선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기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랬으면은 뭐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노력은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저희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서 회담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게 아마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난 볼 거예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가장 큰 정치적 결과다. 그런 거죠. 예. 이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를 앞두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신과 인터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사실 이제 SNS를 통해서 자주국방 발언을 하셨어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굴종적 사고를 벌여야 된다. 왜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상은 누군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보면은 1950년대 6.25 사변이 났었을 적에 그 애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이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이 와가지고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재라는 것은 1953년 휴전 이후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와서 오늘날에 성공을 이루고 간 거예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72년도까지 미국에서 원조를 확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소위 외국 군대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는 소위 굴종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나는 무슨 의미로 했는지는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군요. 과연 그런 얘기가 꼭 필요했었는지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이제 한미동맹 현대화 얘기를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전 유형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상향 요구라던가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문제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미국 측에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전략 전술상 미국과의 소위 앞으로의 뭐 방위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 발언을 갖다 하셨는지 모르지만 네네. 그런 발언 자체가 내가 보기에 무슨 그 협상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를 않아요. 아, 네.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할 필요가 있다. 예, 왜냐면 우리 여건이 어떠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단한 나라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도 무슨 선진국에 도달을 했고 뭐 문화 강국이다 뭐다 등등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자랑을 무지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질 않아 가지고서 우리에게 대한 신뢰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아, 우리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강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좀 상대방을 상대로 할 적에 우리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이번에 국내 정치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관련한 의혹이 계속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제기가 됐고 이러면서 지금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따 여쭤보겠지만은 국민의힘 장외투쟁 또 나섰고요.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나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거는 소위 민주당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외부에서 뭐 회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사전에 무슨 모의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퍼부고 있는데 예. 나는 뭐 내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갑작스럽게 전원합의체에 붙여가지고서 파기환송하는 그 네.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과연 대법원이라는 법원 최고 법원이 그런 짓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옳지는 않다. 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자꾸 공박을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으로서도 내가 보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어제 그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 시절 그때 장외투쟁한 다음에 5년 8개월 만에 대구에서 지금 또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사실은 뭐 본인 국민의힘으로서는 국외지책으로다가 그런 자기의 본산인 대구에 가서 장외투쟁을 갖다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외투쟁이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효과를 갖다가 발휘한다고 난 보질 않아요. 효과 발휘하지 못할 거다. 네. 왜 그렇게 보실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체가 발달을 하지 않은 과거에는 사실은 밖에 나가서 투쟁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투쟁의 방법을 많이 썼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실시각으로 아시죠? 근데 네.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뭐 군중의 심리를 동원해서 뭐 거기에서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좋은 판단이라고 보질 않아요. 네. 그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또 지금 국민의힘 통일교 유착 의혹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고 또 특검 압수수색 결과 통일교 당원이 국민의힘에 한 12만 정도 된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계속 위원정당 해산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내가 보기에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그러한 소위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가지고서 그 당 제1야당 자체를 갖다가 해산한다는 것이 나는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번 계엄 사태 때 뭐 일부 이 국민의힘에 소속된 사람들이 계엄을 지지했다고는 이런 측면에서 내란 정당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붙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대된 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무조건 그저 국민의힘을 갖다 내란 정당이라고 지칭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고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계속 내란 종식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내란 종식이란 것이 어떻게 끝날 수 있냐. 검찰 수사, 그러니까 특검 수사죠. 특검 수사가 끝나면 완료될까? 이거 지금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얘기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보기에는 뭐 특검 수사를 연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은 계속될 것이다. 네.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1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고 3대 개혁안도 속도를 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투톱 갈등이 불거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제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부부도 싸울수록 친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잘 마무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뭐 사실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시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갈등이요. 예, 그거야 뭐 쉽게 봉합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쉽게 봉합할 수 있다. 뭐 특별한 건 아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또 김병기 대표가 그 경제개혁과 관련해서 배임죄 폐지 요거 이번 정기국회 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의도다. 그래서 소외자가 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 말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사실 이 배임죄라는 것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업 측에서 볼 것 같으면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참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뭐 일부 또 법률을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갖다가 한번 붙여서 할 수 있겠죠. 뭐. 그런데 뭐 그런 사세, 그런 소위 논평 자체가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인들에게 나는 하고 싶으신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아요. 사실은 이 경제가 발전하면 경제 발전 자체가 그 자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변화를 가지고 각종 기술의 변화라는 것이 사회 구조 자체를 상당히 변화를 시키는데 네네. 거기에 정치가 적용을 해야지 정치가 성공을 하는 거지. 네. 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종전에 있는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권의 종전의 사고방식은 뭘까요? 나는 사실은 국민은 굉장히 높은 성숙도를 가지고서 참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아직도 그걸 갖다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하는 일이 다 자기네들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SNS가 이렇게 발달하고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뉴스가 나오는데 왜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에 빠질까요? 아니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소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자기 생각대로 네, 사는 네.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과거에 계십니까? 우리나라 네. 대통령들도 다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세상은 변하는데 변하는지를 모르고서 자기 처음 생각대로 가다가 결국 가서 다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이제 또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들어섰다. 네. 경제 문제를 얘기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경제에 나는 대해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이제 그렇죠. 진입을 했고 예. 출산율은 제일 최하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결국 가서 이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을 상실한 요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벌써 한 5, 60년 동안 지나가 없어 보니까 우리 경제의 구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구조가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문제라고 지금 보실까요?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쟁력이 우리나라 없다. 제조업이 제조업 경쟁력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네. 석유화학 공업 그렇죠. 같은 예, 거는 예. 완전히 지금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네. 이러한 모든 유형이 과거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신을 차려가지고서 제대로 지금 상황을 진단을 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도 역시 피크아웃 상태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앞서 우리 증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주식도 주식 시장도 굉장히 지금 연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나는 뭐 우리 주식시장에 일시적으로 연고점을 갖다 갱신한다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 네. 그리고 미국의 소위 월가에 있어서의 주식시세, 미국이라는 지금 월가가 자체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월가가 사실 이상해지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세라고만은 주식시세가 정상으로 참 제대로 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경제 내용이 튼튼해야만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네네. 일시적인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잘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됐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지방선거가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방선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나는 뭐 이런 상태로 가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결과처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2018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잠시 후 3부에선 품격 토론 만나보겠습니다.